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방송 작가를 하면서 이번에 시청률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 제가 몇 번 모셔서 아주 재미를 톡톡하게 봤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명함을 주셨어요.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 강창희. 지금 명함을 또 새로 파셨네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대표님. 진짜 진정한 현역. 네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요즘 뭐 1인 연구소, 1인 기업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공부 모임을 주제를 하면서 네. 저도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50대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퇴직한 다음에 너무 젊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노후 준비 좀 했어? 네. 그러면 다들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사실 뭐 해줄 얘기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퇴직을 앞둔 한 50대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네, 제가 네. 모셨거든요. 그런 네.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그럴 때 뭐냐면 그 노후 자금 몇 억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만 많이 하시는데 그냥 노후 자금 몇 억을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사람인지 그다음에 또 소일거리 할 일이 있는 분인지 또 부부간에 화목한 건지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또 돈은 퍼주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보통 저기 대표님 말씀 중에 네. 자산 구조 조정? 예. 그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50대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 자산 구조 조정이 시급한 사람이 많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연령대별로 20, 30대 해야 될 것 또는 40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50대, 60대 해야 될 것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50대, 60대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빚이 많기 때문에 빚 줄이는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니까 그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이게 좀 바꾸는 그 두 가지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50대가 되면은 자기 집의 재산 상태표를 만들어서 한번 재산 상태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A4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리고요.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을 하거든요.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있거든요. 실물자산에 뭐가 있냐면 첫째가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단지, 중고차 있으면 100만 원. 혹시 뭐 애완견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물자산을 쭉 쓰고 옆에 그 시가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뭐냐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쓰고 금액을 쓰고. 그래서 합계를 냈더니 10억 원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자산의 합계 10억 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내가 돈을 빌려오겠는가, 부채 차입금, 그걸 씁니다. 그게 이제 합계를 했더니 7억 원이다. 그러면 부채 합계 7억 원이고요.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뺀 3억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너무 조금이 됐어요. 갑자기 네? 대출금 뺐더니. 우리는 그 재산이 다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빚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은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50대가 되면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표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데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만들어 보면은. 물론 이제 그거 만들다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언급결에 그 비자금 갑전하는 거 뽀록 나면 안 되니까 피사 그런 거는 잘 조심을 하고 네. 부부간에. 부부싸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만들어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가정은 크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산의 합계가 10억 원인데 부채가 7억 원이다.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빼면 3억 원이 남는데 뭐가 위험하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부채가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한 자산 구조예요. 왜냐? 이 자산 가격은 얼마든지 3분의 1로 떨어지고 절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줄질 않죠. 예를 들어서요. 자산의 합계가 10억 원이었던 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5억 원이 됐다. 그럼 부채 차입금은 7억 원은 안 갚았으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 초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떨어졌다. 예, 근데 그렇죠. 채무는 그대로, 빚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많죠.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부동산 많이 올랐지만 2007년에 강동구 둔천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1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2007년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2008년 돼가지고 금융위기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6억 원까지 떨어진 일이 있어요. 그 10억 원이 6억 원 되니까 반이 됐잖아요. 네. 근데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았으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 채무 초과가 되는 거죠. 그 하우스푸어 주택빈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총자산의 부채가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한 자산 구조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퇴직하기 전에 최우선으로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빚도 별로 없고 재산도 제법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있는 재산이 다 부동산인 거예요. 자,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59만 4천 달러, 그러니까 7억쯤 되죠. 그런데 프랑스는 57만 2천 달러, 일본은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래요. 순자산이 프랑스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다고요? 많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믿기지 않는다는. 네.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부동산이 78%, 우리나라가. 네. 금융자산이 22%예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요, 부동산이 34%, 금융자산이 66%. 거의 우리나라랑 반대네. 우리가 딱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우리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데.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가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요. 남한 땅 넓이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지금 10만 평방킬로미터래요. 남한 땅 넓이가. 근데 일본 땅 넓이는 얼마냐?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보다 한 4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비싸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냐면 평균 땅값이 일본의 3배쯤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맞비교는 어렵지만은. 네. 제가 1980년대에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부동산 지금 얼마 전 우리나라처럼 난리칠 때인데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때 남한 땅 넓이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15분의 1이었는데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3 비슷한 수준까지 됐다는 말은 그동안에 일본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1990년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이 피크가 9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직전일 때 1990년에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비쌌냐면 예를 들어서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 우리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그때 제가 일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넓은 캐나다를. 예, 카나다를 다 삽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30년 계속 떨어져 가지고 30% 정도 비중으로 줄어들었다가
약간 늘어났는데도 37%, 아직도 30%대예요. 그러니까요. 1990년에서 2020년 이 사이에 30년 사이에 부동산 비중이 일본에서 60%였던 거가 30%대로 비중이 줄어든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떨어진 비중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첫째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기도 강남 같은 그런 데는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택지 집 짓는데 택지에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91년까지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그게 버블 때 여기에. 그리고 그 후에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옆으로 기다가 지금 약간 요즘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올랐네요, 지금. 네, 살짝.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와 딱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도 해야지. 아이고 골치 아프지?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요 몇 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단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일단 사고 봐야지.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근데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 일본도 우리보다 더 난리였어요. 근데 일본에 뭔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의 선진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너희들 애화값이 너무 싸가지고 수출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화값을 그냥 강제로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에 금리 1%로 떨어지지 돈 왕창 풀지 그 돈이 지금 부동산 난리 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기업은 땅 산다고 날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산다면 큰일 난다고 날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한 30년 사이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생각에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성인 돼서 집에 살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인구 대비로 볼 때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에 거의 2배쯤 돼요. 그렇게 더 많이 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면 쇼크가 훨씬 우리가 클 거예요, 더. 그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의 자치단체들이요. 관내에 빈집 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것도 다 후원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냐면은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는 도시국가니까 뭐 100%겠죠, 거의. 네네. 그걸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지금 지방의 시골에 가봐도요. 도시로 나올 만한 청년들 없잖아요. 노인들만 있지. 그러니까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릴 만한 요인들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는요. 내가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 같은 거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이 된 이유가 앞에 그런 이유들 때문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대개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몇 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5, 6년 동안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장기인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저도 함부로 예를 들어서 뭐 금년 말에 가면 뭐래 이제 다 됐으니까 집 파세요 뭐 이런 말 했다가 금년 말에 갑자기 또 오르면 살짝 오르면 올라보세요. 그 서작가 TV는 큰일 나요. 어디서 그런 바보 같은 친구 불러가지고 나를 집 팔게 충동했을까. 저는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지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20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요. 가구 수를 볼 때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 집을 늘려갈 때는 언제냐면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맞아요. 40, 50대가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느냐?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살 능력이 없으니까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00만 가구, 530만 가구 늘어난 이 가구들은 집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럼 누가 집을 사줄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은 이 통계가 꼭 맞으라는 법 없잖아. 예측이니까. 네.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지난 그 2000년 초 코로나 사태 시작되고 직후인데요. 강남에 어느 재건축이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입주하기 전에 막 벼락같이 오르니까 아유 꼭지구나. 그래서 20m에 팔았대요. 근데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그 판 아파트를 되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거기로 왜 갑니까? 근데 질문은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건 말을 못하고 진짜. 다만 사고 팔고는 팔자소관이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푸어는 안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앞에 본 것처럼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되어야 그리고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는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저만 생각해도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대 2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부동산이 78, 거의 네, 80이고 네, 네. 금융이 20이고 거의 90대 10 같은데 나는 집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돈을 빌려서 샀으면 더 문제죠. 네.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부동산의 편중된 자산 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50, 60대가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으로 할 건데 구조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갚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본은 보세요. 일본은 여기 저주택분지 부채 가정에서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돼요. 이걸 연령대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높을 때는 비중이 40대 미만은요 188%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때 많네. 젊을 때는 일본 사람들도 빚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실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4%나 4%. 네, 네. 4%가 거의 빚이 없다는 없어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금리 올라도 크게 막 괴롭거나 그러지 그렇죠. 않겠네요. 빚, 예. 4%밖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회사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집 사고 주고 빚 갚을 때쯤 퇴직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최고 피크일 때 아까 말했죠. 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희 집 지금 얼마냐 그랬더니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리지 말지래요. 그런데도 뭐 슬픈 표정도 없고 얼굴 안 봤으면 표정은 못 봤거든요. 그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네. 그게 3억짜리든 3천만 원이든 그냥 내가 어차피 그냥 살 거니까. 빚은 근데요 없고.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 198% 마찬가지예요. 연끌해 30대 가지고. 미만. 네. 그런데 퇴직했는데도 거의 49% 절반이 빚이 그냥 있어요. 50%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별로 50대가 재산이 제일 많을 때라거든요.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8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몇 억씩 다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30년 후에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 주택 빈곤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 다시 겁난다. 말씀드리는데 네. 50대, 50대가 되면은 가계자산 구조 조정을 젊을 때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50대가 되면 서둘러야 될 게 뭐냐? 부채 줄여 노력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